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야를 통달하기 위해선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가 골자지만 핵심은 1만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에 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결국 AI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결국 좋은 모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AI가 완벽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AI. 그런 미래를 더 알차게 맞기 위해선 지금부터 공부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AI 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희가 AI 톡톡 뉴스 5개 만나볼 시간이죠.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AI 뉴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개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AI 관련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먼저 첫 번째로 슬랙봇이 국내 첫 공개됐다. 다음으로 머스크가 오픈 AI의 경영진을 해임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AI 광고에 대해서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가 생겼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가 AI를 강화해 해외 영토 확장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마지막으로는 중등교사 10명 중 7명이 AI 수행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메일함과 메신저, 캘린더, 문서 파일을 일일이 열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슬랙봇을 활용하면 한 화면 안에서 주요 메일과 메시지, 미팅 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는 슬랙봇의 등장을 두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오늘도 이명화 아나운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힘차게 한번 소식을 전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슬랙봇 관련 소식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슬랙은 들어보셨을지언지만 이 슬랙봇, 과연 슬랙봇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슬랙봇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대로 우리가 슬랙은 회사에서 자주 쓰는 워크 플랫폼인데요. 이 슬랙에서 AI 에이전트를 출시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슬랙봇인데요. 네, 현재 슬랙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대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업무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은 주당 약 50억 건의 메시지가 사용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사소통과 소통 내역을 바탕으로 이 슬랙이 단순 협업 도구에서 이제는 AI가 공존하는 에이전틱 업무 운영 체계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이 슬랙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요. 특히 여기서 사람, 앱, 그리고 데이터, AI 에이전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 슬랙봇의 핵심입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뭐 캘린더라든지 다양한 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그냥 일어나되는 거잖아요. 뭐 이명아 아나운서도 혹시 뭐 다양한 어플들 좀 번거롭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뭐 문서 업무를 하려면 뭐를 써야 하고 또 캘린더는 다른 걸 써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구글에서 나온 뭐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캘린더가 연동이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올인원으로 돼 있는 어플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동된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좀 직장인들에겐 강한 효율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겐 좀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좀 반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업무 방식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메일 한부터 열어보고 또 연락처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런 번거로운 데일리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컨텍스트 비용인데요. 이 컨텍스트 비용이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맥락, 담당자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는 누구 팀장님께 여쭤봐야 하고 또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제 회의한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바로 컨텍스트 비용입니다. 네,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점은 한 화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노션, 이런 드롭박스, 우리 민재 앵커님도 사용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노션을 통해서 또 업무의 또 단일화를 또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아무래도 이 노션만한 게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슬랙봇은 이 노션과 이렇게 외부 앱과도 연동이 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일반 시간의 법칙 데이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슬랙에서 주당 50억 건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게 AI한테는 다 또 먹거리거든요. 이 AI를 학습시켜서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개인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또 사용하는 기업이 있다고도 합니다. 혹시 어떤 기업인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업이죠. 바로 당근마켓의 당근인데요. 이 당근하면 또 스타트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의 공개 채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이 당근마켓의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신규 담당자, 신규 입사자도 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AI가 단순히 이제 도구에서 조금 더 동료에 가까운 위치에 이제 포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결국 AI가 이 업무 동료로서 좀 인정받는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이제는 AI는 우리의 도구나 보조수단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AI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걸로 검색을 보조하는 데 이어서 이 챗GPT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에 직접 들어옴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례로 자동화 기능을 설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날씨를 알려주는 걸 설정을 했는데요. 이처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마 AI 에이전트의 골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이렇게 사람은 판단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AI는 실행과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 인간과 AI의 협업 구조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의 실무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들이 단순히 AI가 이제 업무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보조 역할, 조수, 더 넘어서 직장 동료로서 인정받는 시대가 다가오길 저로서도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저희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보셨고요. 다음은 또 화면을 통해서 다음 뉴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 AI의 경영진을 해임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자세히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CEO가 샘 올트먼 CEO를 향해 공개 저격하며 끝끝내 법정 싸움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경영진을 해임해달라고 또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왜 일론 머스크가 올트먼에게 소송을 걸었을까? 이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짚어보면 지난 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 오픈 AI 경영진 샘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의 의무를 저버린 채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자선단체의 임원이 공식적인 사명을 보호하거나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의 해임은 일반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가장 좀 의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픈 AI 경영진을 향해서 자선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좀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챗GPT를 돈 주고 쓰는데 왜 자선단체란 말이 나오느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오픈 AI는 사실 원래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인 머스크도 사실 2015년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 이 목표로 같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당시에는 산업계에서 AI가 너무 강해지면 위험하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이렇게 비영리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회사를 떠난 뒤에 2023년 머스크 자체 AI 기업인 xAI를 설립했습니다. 네, 원래 비영리 법인이었던 오픈 AI가 2024년 막대한 AI 개발 자금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익 구조를 고민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 AI를 학습시키고 공부시키려면 수천억의 단위가 들어가는데 이걸 비영리적인 구조만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에서 뒤처질 거라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 AI는 지난해 사회 공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비영리 단체라는 그 특성이기에 기부 형식으로 이제 기본금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단체로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내가 회사 초반에 좀 투자를 해서 투자금 명목이었는데 그러면 기부 형식으로 들어갔으니 좀 이 투자금에 대한 또 수익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소송까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오픈 AI가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AI의 대표 주자인 오픈 AI가 이 법적인 갈등에 휘말리게 됐는데 이 갈등이 그러면 이 AI계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에 이미 올트만은 한 번 이사회에서 사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 향후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올트만이 이제 영리를 추구하면서 이사회 의견과 맞지 않아서 사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이런 AI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AI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신호탄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선 AI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혹은 수입 산업의 모델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AI는 특정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 기반, 특히 우리의 교육, 의료, 금융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인류 전체의 이익을 특정 기업의 이익보다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영리화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이 더욱더 더뎌지기 때문에 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LLM 모델의 대표 주자가 오픈 AI였습니다만 현재는 뭐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뭐 xAI까지 뭐 다양한 LLM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GPT 역시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좀 고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이제 법인화를 시도를 했으나 또 이 부분도 지금 법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되며 좀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한 법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보면 머스크 측은 이에 대해서 자선단체 임원과 이사가 공익적인 사명을 이제 보호하거나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픈 AI 영리법인 이사의 해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투자했던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그런 얘기도 담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픈 AI에 관련된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을지 또 화면을 통해서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네, 다음 뉴스 아마 요즘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AI 광고에서 가상인물이 나오게 되면 표기가 의무화된다라는 소식인데 이 내용 어떤 부분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볼 때 분명 사람이 나오는데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AI를 활용한 가상인물인데요. 이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많아지자 관련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명호 아나운서와 한번 접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광고를 보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저도 광고를 내리다 보면 상당수 많이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런 가상인물들이 우리가 자주 먹는 영양제나 뭐 다이어트 정보들, 특히 전문가로 둔갑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뭐 유튜브 광고나 뭐 다양한 뭐 지하철 광고 등에서 AI를 활용한 좀 가상 인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냥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이틀을 달고 나옵니다. 뭐 네, S대 맞습니다. 교수다, 의사다, 뭐 전문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상 인물을 활용해서 전문직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현재 법적으로서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딥페이크 등 이렇게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들에 대해서 광고할 경우에는 이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지침에서는 추천 보증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 기관 이렇게 유형화해서 유형별로 표시 광고 원칙을 살해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정위는 소비자는 이제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이 상품을 광고하고 홍보한다고 착각해서 오인해서 상품을 선택하게 돼서 이 불합리한 소비를 유도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문제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개정안이 좀 논의가 되고 또 발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지난달부터 이제 AI 관련 AI 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AI 기본법에 따르면은 문구에, 그러니까 AI 이미지에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라고 박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랑은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AI로 만든 광고나 이미지에는 생성형 AI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이제 그때는 AI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큰 틀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달라진 점은 표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는 점인데요. 네, 공정위는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이런 문구를 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영상 매체나 광고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상인물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마침 또 기분 좋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분 좋은 또 법안이 또 발의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좀 소비자를 기망하고 이런 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정부와 입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카카오뱅크가 AI를 강화해서 해외 영토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국내 금융업계가 이제 해외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또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네, 국내 핀테크의 선구자인 카카오뱅크가 AI를 활용해 해외로 진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AI를 보조 기능이 아닌 은행 핵심 구조로 끌어와 AI 네이티브 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요. AI를 활용해 카카오뱅크의 체질 개선에 더 자세히 어떻게 살펴질지, 어떻게 바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뱅크가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AI 네이티브 은행을 선언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 은행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기존 은행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송금 그리고 예금 이런 저축 업무에 좀 힘을 썼다면은 사실 이런 카카오뱅크의 변화에 가장 가까운 건 또 우리가 토스뱅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도 토스뱅크로 하는 분들 많은데요. 카카오뱅크도 이러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AI 네이티브는 AI를 보조 기능으로 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은행의 핵심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결제, 투자, 그리고 나아가서 자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해외로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효영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이제 보내고 모으는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을 넘어서 더 잘 쓰고 똑똑하게 불릴 수 있는 종합금융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핀테크 이제 뭐 핀테크 어플이라고 해야 되죠.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를 접해 보면은 기존의 은행의 그 구조와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뱅크 역시 뭐 보내고 받는 그런 기존 금융권을 넘어서 지금도 뭐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뭐 재미난 기능도 많고요. 뭐 그런 점이 눈에 띄었었는데 보내고 모으는 편의를 넘는다라는 또 표현을 직접 윤 대표께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은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뛰어넘겠다라는 좀 혁신의 포부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제 윤 대표는 비욘드 뱅크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비욘드 뱅크는 기존의 송금과 수익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번에는 투자와 자산 운용으로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포부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핵심은 투자와 결제 서비스로의 영역 확장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맞춤형 혜택 체크카드와 청소년 외국인 전용 카드, 또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등을 출시하면서 결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3분기에는 결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결제 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카카오뱅크 앱을 열면은 이제 결제 홈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투자 탭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금융 정보 그리고 투자 현황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완성된 경험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두드러지고 특이한 점은 퇴직연금 시장에도 진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고객의 평생 자산 그리고 생애 주기를 함께하는 그런 은행으로서 금융의 동반자로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호영 대표의 이런 포부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현재도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가 좀 흔히 말해서 앱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뭐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장점은 다양한 기업을 쓸 수 있다는데 또 반대로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앱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 이번에도 역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앱이 무겁다라는 또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네, 이렇게 앱이 무거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슈퍼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슈퍼 앱의 사례로 안 좋은 사례가 또 있었죠. 최근에 카카오톡이 기존의 메신저 영역을 넘어서 이제 영상 플랫폼으로서의 영역으로 확장하다가 소비자들의 문매를 맞았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AI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표는 슈퍼앱은 기능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지는 확장의 역설에 직면한다면서 AI가 먼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금융 비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카카오뱅크는 앱 온리 기반 고객 데이터와 금융 특화 대형 언어 모델을 구현해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홈에서는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금융 가이드를 제공하고 투자 탭에서는 AI 투자 에이전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투자나 금융 결정을 AI에게 맡김으로써 이 책임에 대한 논쟁도 나올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점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해외로 진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의 해외 진출 뭐 계획이라든지 이날 발표된 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혹시 카카오뱅크가 진출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로 가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뭐 개인적으로 금융업이 잘 발달된 뭐 유럽이라든지 뭐 기업들이 많은 미국 아니면은 뭐 홍콩 같은 좀 금융 시장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뱅크는 몽골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몽골. 네, 이로써 수출형 디지털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단순한 서비스 수출을 넘어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 모델을 현지에 적용함으로써 포용 금융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조금 더 넓혀갈 예정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방한 외국인, 재외국민 약 2천만 명을 겨냥한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인데요. AI 기반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언어 장벽을 낮추고 또 외국인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네, 몽골로 넘어간다. 아, 정말 블루 오션을 조금 노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몽골에는 아마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몽골 핀테크 시장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경쟁이 덜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몽골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체질 개선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 보시러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수행평가 해보셨을 겁니다. 이 수행평가 선생님들 채점하시기 굉장히 힘드신데 교육부에서 AI를 활용하라라는 소식에 중등교사 10명 중 7명이 AI 수행평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라는 또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뉴스 자세히 어떤 소식인지 또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학교 현장에서 수시제도 확대로 많은 학생들이 신경 쓰는 것,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수행평가 시행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지침을 작년 12월에 내렸었는데요. 그러나 과반 이상의 중등교사들은 여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 역시 이명화 아나운서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평가하라. 라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작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AI 수행평가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AI 수행평가란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또 그 결과물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이 결과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고 방식까지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입력한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 그리고 또 이 결과물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사실 요즘 AI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대학교에서 과제하면서 이 AI를 빼놓지 않고 항상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과제를 AI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고 이걸 어떻게 또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냐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이제는 중학교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게 AI를 일단 현장 제외하고서는 이제 위에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뭐 경영진이라든지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AI가 인기니까 AI를 활용해라. 그러면 너의 일손이 줄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중등교사 10명 중 7명이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수행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10명 중 7명꼴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 중등교사 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73%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이 프롬프트와 출처를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수업 시간과 인권 여력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두드러지는 거는 학내 민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교권 추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받기가 무서워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조금 꺼려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AI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활용 수행평가에서 이 부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94% 책임이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의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질문의 75%가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자세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민원이 무서워서 방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뇌부의 결정과 현장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실제 현장 반응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민원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대충 좋게 평가하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크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히 10명 중 9명은 이 평가가 수업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행정 점검과 또 민원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현재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 계획서의 분량이 과도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 충분한 지침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게 매우 부족해서 혼란스러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면은 평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 평가 계획서를 잘 써라라고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 시간에 수업을 준비하기는커녕 이 계획서를 쓰느라 오히려 수업 준비는 조금 더 미루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적 철학도 없이 기술 도입과 유행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 가장 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AI를 활용한다. 중학교 수행평가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AI를 어떻게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기존 교육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좀 중점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AI 시대에 맞춰서 AI를 활용해야 한다에 좀 어떻게 목을 좀 맨 느낌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교육부의 이 정부 관계자들의 좀 그리고 이제 시도교육청의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AI가 일상에 스며듦에 따라서 이 AI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불명확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AI를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개 뉴스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헤드라인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기업으로 성장한 곳, 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최근 팔란티어가 생성형 AI와 국방과 산업 분야를 결합하며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팔란티어. 비밀에 쌓여 있고 강력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이죠. 오늘은 이 회사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막상 그래서 뭐 하는 회사야? 물으면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이요. 이 회사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CEO 알렉스 카프의 이 말 한마디에 팔란티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변명 대신 결과로 말하겠다. 이 단호한 철학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를 그냥 빅데이터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라 운영체라고 부릅니다. 조직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것. 네, 바로 그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독특한 회사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점을 따라가 보면 현대사의 아주 비극적인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9.11 테러, 그 이후에 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테러를 못 막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CIA, FBI, NSA, 이 기관들이 각자 쥐고 있는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마치 높은 벽에 가로막힌 섬처럼 따로 놀았다는 거죠.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데이터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단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숨어있던 그림을 찾아내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거고요.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부, 그 중심에는 바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직 전체를 그대로 복사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숫자 1, 2, 3이 아니라 A 공장에서 만든 B 부품 재고번호 1, 2, 3이라고 의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4, 5, 6은 서울로 가는 C트럭으로 정의하고 이 둘을 운송 중이라는 관계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현실 세계가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도처럼요. 자, 이렇게 정부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작된 팔란티어는 이제 그 무대를 훨씬 더 넓게 확장합니다. 정부기관을 넘어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팔란티어의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담, 이건 국방이나 정보기관처럼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임무를 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파운드리, 이건 제조업, 금융, 헬스케어 같은 일반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서 행동으로 이끈다. 바로 이 처약이죠. 고담의 활약상을 보면 정말 영화 시나리오가 따로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오사마 빈라덴 추적 작전이죠. 수없이 흩어져 있던 통화 기록, 자금 흐름, 주변 인물들의 관계, 이 모든 걸 연결해서 그의 은신처를 핀포인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시간으로 러시아군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해서 타격 목표를 정하는 데 쓰이면서 아예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그럼 민간 기업에서 쓰는 파운드리는 어떨까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요,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수천 대 항공기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언제 고장 날지 미리 예측하고 정비해서 비행기가 발이 묶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영국 보건당국이 이 파운드리로 백신 제거와 유통망을 관리해서 전국에 효율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돌아가는 걸까요?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인 AI, 인공지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팔란티어의 작동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딱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파운드리가 회사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단 싹 다 빨아들입니다.
둘째, 온톨로지가 이 데이터들의 이름표를 붙여주고 관계를 맺어주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까 말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죠. 셋째, 그 위에 AIP라는 인공지능을 딱 올려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뭘 해야 할지 행동을 제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폴로라는 시스템이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어디서든, 그러니까 최첨단 클라우드 서버든 심해의 잠수함이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해주는 겁니다. CEO 알렉스 카프의 이 말이 바로 AI 시대에 팔란티어가 왜 특별한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똑똑한 모델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묶어두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고리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AI가 아니라 행동하는 AI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I한테 태풍이 오는데 다음 주 배송에 문제 생길까? 라고 물어봐요. 보통 AI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로 답하겠죠. 하지만 팔란티어의 AI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이 주문 목록들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비창고 재고를 빼서 경로를 바꾸는 건 어떠세요?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하는 AI의 진짜 의미죠. 자, 그럼 이 모든 멋진 기술과 전략, 과연 실제로 돈이 되고 있을까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이 그 답이 될 겁니다. 왜 지금 월스트리트가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수십 년간 정부와 국방 분야에서 조용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팔란티어가 이제는 민간 기업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37%.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 시장 매출이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거의 2.5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지금 시장이 팔란티어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팔란티어의 밥줄이었던 정부 매출이랑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기업 매출 규모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팔란티어가 더 이상 정부 계약에만 목매는 화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체질 개선에 완벽히 성공한 겁니다. 최고 매출 책임자, 그러니까 영업총괄의 이 말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고객들은 AI를 그냥 맛보기로 써보는 게 아닙니다. 팔란티어를 엔진으로 삼아서 회사 전체를 AI 기반으로 바꾸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실험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전면 도입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장은 어디까지 갈까요? 팔란티어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 2020년에는 미국 기업 시장에서만 3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이죠. 정부 사업을 빼고도 이 정도라니 이 회사가 꾸는 꿈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9.11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태어나 전쟁터와 글로벌 기업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온 팔란티어. 과연 이 회사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조직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운영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이들의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AI 기업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AI 증권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LG전자 그룹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LG전자 하면 보통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TV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한 LG전자의 모습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꽤나 놀라운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로봇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놓을 로봇 산업의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6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나 파격적으로 제시했거든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과감한 전망을 내놓은 건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분석 리포트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자료는 LG전자에 대해 사라는 의견, 즉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왜 목표 주가를 이렇게나 대폭 올렸는지 그 배경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목표 가격만 살짝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는 LG전자의 현지 전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라는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가장 단단한 기반은 뭐니 해도 바로 최근 실적입니다. LG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정말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는데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요. 시장 전문가들이 이 정도 벌겠지 하고 예상했던 평균치, 즉 콘센서스보다 무려 21%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깜짝 실적이라고 할 만하죠. 이 그래프 보세요. 바로 감이 오시죠? 왼쪽 막대가 시장의 예상치였는데 오른쪽의 실제 결과는 이걸 그냥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무려 1조 6,736억 원. 시장의 기대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은 겁니다. 아니, 그럼 뭐가 이렇게 잘 된 걸까요? 우선 다들 좀 걱정했던 TV 사업부,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리면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부품 사업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뭐니 해도 핵심인 생활가전 부문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도 한몫 단단히 했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LG전자의 아주 탄탄한 현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확 올린 진짜 이유, 바로 LG전자의 미래 이야기, 로봇 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LG의 로봇 전략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전략이 크게 두 갈래, 이른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는 다른 로봇들을 위한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예 LG가 직접 완성품 로봇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왼쪽은 로봇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액추에이터 사업인데요. LG가 원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인 모터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은 뭘까요? 바로 로봇의 두뇌입니다. 클로이드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LG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공간, 바로 집에서 가사노동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가정용 로봇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탄탄한 현재 실적에다가 미래 로봇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어떻게 버무려서 1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 계산법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2026년이 되면 LG전자 한 주가 가진 순수한 가치, 즉 BPS가 한 14만 4천 원쯤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요. 둘째, 그럼 시장은 보통 이 회사의 몇 배의 가치를 쳐줬지? 이걸 보니까 지난 5년간 평균 1.1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이 두 숫자를 그냥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 주가 16만 원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16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이 리포트가 나왔을 당시 주가랑 비교하면 무려 49%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현재의 탄탄한 실적과 미래 로봇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만 평가받는다면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갈 공간이 충분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싹 모아서 이 리포트가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이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애널리스트가 LG전자를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업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돈도 잘 번다. 둘째, 허리띠 졸라매면서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로봇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LG전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리포트의 결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전은 LG라고 알고 있던 이 회사가 이제는 그 껍질을 깨고 로봇 같은 미래 기술을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는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LG전자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